자, 그러면 부수 마지막 생활 부분과 관련된 부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11개 부분으로 또 세분화 해봤어요. 자, 생활 부분을 나가기 전에 앞에서 배웠던 그 사람 또 자연과 관련된 부수 중에서 복습 좀 해보면 그 볼견자 부수에서 볼시자가 있었죠. 이게 이제 보다라는 의미니까는 이 볼견하고 의미가 닿아서 이 부분, 이 볼견이 부수인 것 같지만은 아니고요. 이 보일시가 부수입니다. 보일시 부수예요. 그리고 우리 그 발의 모습을 본떴던 이 그칠지자에서 그 해세자가 있었죠. 해세자는 이게 걸음보자하고 이 개술, 12지 중에 개를 의미한 술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도끼의 모습을 본떠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 도끼가 창처럼 생겼는데 긴 창대에다가 그 끝에 이렇게 뾰족한 찌르는 이 창이 아니고 이 도끼 모습의 끝을 달아가지고 달리는 말이나 적군의 발목을 자르는 용도로 썼던 이 도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조선낫이라 그래가지고 짧은 낫으로 이렇게 곡식을 수확하지만은 벼 같은 거를 자를 때 중국에서는 이 농토가 굉장히 넓잖아요. 이거 짧은 낫으로 하기에는 농토가 너무 넓으니까는 이게 긴 낫, 요렇게 생긴 낫으로 이게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농기구도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한 해가 지나가는 거를 한 해 농사가 끝나는 걸로 해세자를 표현했다라는 거. 그리고 고기육자에서도 고기육자가 육다롤이라 그래가지고 다롤처럼 생긴 이 모습도 있는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틀어진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할 연자 같은 경우 또 뭐 인구의 회자되다 그럴 때 구운고기자자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옆으로 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전역석자가 두 개 겹쳐져 있는 것 같은 이 마늘따자에서도 이게 전역석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은 이 고기육자 두 개가, 그러니까 고기가 쌓여있는 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많다 이런 의미인데 이 모습이 이렇게 전역석자처럼 간단하게 변한 거예요. 전역석자처럼 보이지만 전역석은 아니에요. 고기육자 두 개가 중첩된 모습이에요, 원래는. 아시겠죠? 이렇게 해드릴 말씀은 많은데 또 짧은 시간에 그 말씀을 다 드리진 못해가지고 복습하면서 한번 언급해봤는데 그렇더라도 저 뒤에 본문학습 하면서도 부수는 자꾸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자꾸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수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어렵다, 잘 못 알아듣겠다 이렇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복습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문학습 가면은 다시 반복을 해줄 겁니다. 자, 생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실이나 옷과 관련된 부수. 첫 번째 부수가 실사죠. 실을 꽈놓은 모습입니다. 이게 원래 똑같은 게 두 개 써 있는 게 이게 실사인데 이렇게 하나만 써도 실사입니다. 실사 부수가 있죠. 6획이고요. 종이지에 실사 부수가 들어가 있는 거는 그 체륜이 그 나무 섬유, 당나무 섬유에서 그 섬유질을 모아가지고 종이란 걸 발명해내기 전까지는 죽간이라든지 헝겊에다가 그 글을 썼고 그게 종이를 대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실을 모아서 만든 헝겊의 의미로 실사자가 들어갈 수 있겠죠. 종이지자에. 그다음에 두 번째 작을 요자는 그 실사의 윗부분만 쓴 것 같죠. 이것도 실과 관련된 의미에서 작다라는 의미가 나온 거예요. 작을 요입니다. 어릴 요자 같은 경우도 작아요. 뭐가 작아? 힘이 작아. 어린아이, 힘이 작은 아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기미기자 같은 경우. 이거 몇 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기미라는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잖아요. 이 조짐은 애초에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게 명확하게 크게 보이나요? 아니죠. 매우 미세하게 보이는 거죠. 그거를 예민한 사람들이 읽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을 요자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수건건자 같은 경우 요거 나무에 걸린 천을 묘사한 겁니다. 배포자. 이 배포자는 별포도 되죠. 별포. 그래서 자기 종교를 널리 알리는 걸 포교한다 그러거든요. 그때 요 배포자가 별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펴다하고 배하고는 의미가 서로 관련이 있죠. 그죠? 옷감을 널리 펴니까, 넓게 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리석자에도 역시나 그 수건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오디자.
오디자는 원래 이런 모습인데 붓으로 들어갈 때는 좀 옆으로 날씬하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보일시자도 변으로 들어갈 때 이 모습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만은 요렇게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오디자 그 변으로 들어갈 때 생김새랑 비슷해가지고 혼동을 겪을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이점은 이게 두 개고 이게 하나고 그렇죠. 치마상자도 이게 이제 상이라는 음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이게 숭상할 상이니까 이게 발음 요소고 밑에 이제 음이 요소인 오디가 들어가 있죠. 의상 그러면요. 옷을 그냥 우리가 한자로 의상 그러는데 의가 말하자면 상의. 이 상은 치마는 밑에 있는 거니까 하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상의, 하의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치마라 그래가지고 꼭 여성분들이 입는 옷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옛날에 그 남자들의 옷도 치마라고 이렇게 지금 여성분들이 입는 치마와 비슷한 옷을 입었어요. 꼭 바지만 입었던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기울보자도 거기 오디가 들어가 있죠. 깁는다라는 거는 터진 것을 꿰매는 거죠. 이게 기울어진 게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 덮을명. 뭐 민간머리라고도 하는 별칭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덮을명자입니다. 이 머리에 쓰는 이렇게 두건을 묘사했어요. 그래서 갓관자 같은 경우도 덮을명이 있고 여기에 으뜸원자가 사람의 머리를 묘사한 거거든요. 이게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머리를 강조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으뜸원자는 이 으뜸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를 묘사한 거예요. 거기다가 손을 묘사한 마디촌. 그러니까 손으로 머리에다가 관을 쓰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갓관자고요. 어두울 명자 같은 경우도 요게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한데 날일자를 해를 뭔가를 덮었으니까 어둡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어린아이가 어머니 그 뱃속에서 나오는 이 모습을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출산할 때 그러니까는 어린아이가 밝은 곳에 바로 노출이 되면은 물론 아이가 눈이 감겨져 있긴 하지만은 밝은 빛에 바로 노출을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굉장히 어둡게 하고 출산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유래해가지고 어둡다라는 의미가 나왔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거생활. 사람이 살아가는데 주거생활. 그러니까 첫 번째가 구멍혈자인데 구멍혈이 주거생활과 옛날에 이런 가옥이란 게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수렵 채집 생활할 때는 동굴 속에서 생활했으니까 이게 동굴집 묘사한 거거든요. 위에 집면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집면자 밑에 이렇게 8발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동굴집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돌자 같은 경우는 이 동굴집에서 멍멍이가 갑자기 뛰쳐나오는 거죠. 깜짝 놀라겠죠. 갑자기 돌자입니다. 그래서 뭐 돌연이라 그럴 때 요 갑자기 돌자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훔칠절자도 획수가 굉장히 많고 복잡한데 동굴집을 묘사한 구멍혈이 있고 여기에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제 밑에 오른쪽은 설이라는 의미 나는데 이제 여기서 설 해가지고 발음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곤충 벌레를 묘사한 거거든요. 아무튼 동굴집에 뭔가 짐승의 발자국이 있어요. 보니까 저게 짐승 발자국인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안에 들어가 봤더니 따놓은 과일 이런 거 다 그냥 짐승이 훔쳐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훔칠절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돌집엄. 엄호라고 하던 우리 부수의 위치와 명칭에서 위하고 왼쪽을 덮고 있죠. 싸고 있습니다. 돌집엄이라고 하는 거. 자, 중요한 건 집이죠. 집을 묘사한 거예요. 자, 사당묘자도. 그러니까 꼭 사람이 사는, 거주하는 가옥뿐만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건축물에 이 엄자를 써요. 그래서 사당묘자,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죠. 그 다음에 무리서자에도 돌집엄이 들어가 있는데 무리서자도 파자를 해보면 돌집엄에다가 달감에다가 불화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화가 여기서는 불을 묘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묘사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 건물 안에서 뭔가 맛있는 걸 먹는 거 이런 의미에서 무리서자입니다. 우리 잠무 학교 같은 데서 잠무를 서무라고 하죠. 서무.
그때 이 무리소자 쓰거든요. 여러소자. 자, 세 번째가 진면자. 별칭으로 간머리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음과 뜻은 진면입니다. 그래, 집가자. 집가자는 진면자 밑에 돼지 시자가 들어가 있죠. 사람 사는 집에 웬 돼지? 아주 그 옛날에는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동물이 여러 개 있었겠지만, 여러 동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뱀이 굉장히 그 위험한 사람한테 그 잘못 물리면 죽고,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이렇게 물려도 그냥 치료해가지고 뭐 죽을 확률이 적지만, 옛날에는 이 독사한테 물리면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뱀이 그 인간의 안전에 그 해를 끼치는 위험한 동물이었어요. 근데 이 뱀의 천적이 돼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집에서 이 돼지를 그러니까 냄새나는 동물이라 요즘은 양돈 농가도 이렇게 멀찌감치 막 띄워놓고 따로 사육을 하지만 옛날에는 집에다가 그냥 바로 키웠대요.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제주 가면 똥돼지라 그래가지고 집 바로 밑에다 키우면서 그냥 음식물이나 이렇게 사람의 배설물 먹고 자라게 하는 그 돼지가 있죠. 그 돼지가 그런 역할도 하지만 아무튼 뱀의 천적이라 뱀을 몰아내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그런 유래에서 진면자 밑에 돼지 시자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궁자 같은 경우도 역시 진면인데 어떤 집이냐면은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이에요. 건물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도 돈 많으면 방이 여러 개 있는 집 살겠지만은 이 집은 이제 궁궐이죠, 궁궐. 임금님 거주하시는 궁궐을 의미하는 집이에요. 자, 네 번째, 주검시. 주검시는 언제 봤는데, 선생님 저거 사람을 묘사하는 부수라 그래가지고 사람 부분에서 배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련된 이 부수가 들어간 글자도 많은데, 이게 사람으로 해석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는 어떤 장소로 해석되는 글자들도 많아가지고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 부분에도 넣어놓고 이 거주 부분에도 넣어놨습니다. 유일한 부수예요. 그 대표적인 글자가 살것자. 옛날부터 살아온 집이에요. 그 다음에 신리자.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려면 신어야 되는 거 신리자죠. 신발리자. 자, 그 다음에 높을꽃자 같은 경우. 이게 높이 선 건물, 딱 보면은 무슨 건물처럼 보이죠? 누각처럼 높이 선 건물을 묘사한 글자예요. 그런데 이 높을 꽃자를 부수로 갖는 글자 중에서 우리가 뭐 생활한자 안에서 배워볼 만한 글자가 없어가지고, 이 높을 꽃자가 부수는 아니지만은 부분으로 들어가는 요소, 부분 요소로 들어가는 글자들을 두 가지 넣어봤는데, 두 가지 다 이 꽃자가 의미의 역할보다는 발음의 역할을 한 경우입니다. 볏짚 꽃자 같은 경우, 여기 벼와자에서 볏짚이라는 의미가 나온 거죠. 근데 볏짚 꽃자도 볏짚이라는 의미 말고 원고라는 의미로 많이 쓰거든요. 뭐 탈고하다, 퇴고하다. 퇴고라고 할 때 요 꽃자 아니겠네요. 원고라는 의미로 아무튼 글 쓰는 원고요. 그 의미로 꽃자를 이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기름 꽃자 같은 경우도 높을 꽃자가 고라는 음만 여기서 나온 거고, 뜻은 밑에 있는 육달월 고기육에서 나온 거죠.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 말하는 거거든요. 자, 6번의 문문자. 요거 양쪽으로 여닫는 이 문, 큰 대문 묘사한 글자예요. 10개자 같은 경우는 이 문인데 두 손으로 이거 밑에 있는 요게 두 손을 묘사한 밭들공이라고 그랬죠. 빗장을 이렇게 열어 젖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들패자 같은 경우는 반대로 빗장을 걸어 잠그는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7번의 지게호자. 지게라 그러니까는 왜 거주랑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죠. 지게는 무슨 무거운 짐 지는 지게 이건데, 그 지게란 의미뿐만 아니고 이게 집에서 방문은 양쪽으로 여닫는 이 방문 말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여닫는 외장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외장문 호자예요. 이게 아까 문문자 같은 경우는 딱 양쪽 문으로 대칭이라 그러면 요거는 한쪽으로 생겼죠. 그죠? 한쪽으로 여닫는 문입니다. 외장문 척자라고 합니다. 방방자, 외장문 들어가 있고요. 고소자, 장소라는 의미의 소자도 이게 외장문 호자에다가
도끼 근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장소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도끼를 놓아두는 장소, 집에서 도끼를 놓아두는 장소, 뭐 도끼를 놓아두는 곳 이런 의미로 바소자가 장소 소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나무 조각장. 나무 조각을 의미하는데 정확히는 이게 침상도 우리 그 침대 같은 거 잠잘 수 있는 그 침상. 우리 민족은 온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침상이 좀 낯선 가구이긴 합니다만은 중국은 옛날부터 중국 중국 사극 같은 거 보세요. 걔네들은 온돌 생활 하지 않잖아요. 다 침상 생활 하거든요. 그 침상을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침상이 세워져 있죠. 세워져 있는 이유는 우리 그 한자를 쓸 때 구조상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원래 옆으로 된 침상을 세워서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상자 같은 경우도 그게 침상이라고 그럴 때 그 상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원자인데 이체자로 돌집엄자에다 나무목 써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같은 글자예요. 그 다음에 담장이라고 그럴 때도 나무 조각 장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농사와 곡식, 밭전자. 딱 무슨 구획을 지어놓은 밭의 모습 같죠, 그죠? 그 밭전자가 붓으로 들어간 예로 첫 번째 놓는 그 논답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중국에는 없는 글자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거를 국한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 대표적인 글자예요. 그거는 밭은 밭인데 물이 필요한 밭이죠. 그러니까 노는 밭농사하고 논농사는 다르죠. 우리 모내기 할 때 그 모내기 하는 논을 보신 분들은 알 건데 거기에 바짝 마른 논에다가 모를 심지를 않죠. 물을 받아놓고 물이 흥건한 그 논에다가 모를 심죠. 그러니까 밭은 밭인데 물이 필요한 밭이에요. 그게 논답자입니다. 그래서 천수답 그러면요. 천수답이라는 말 있죠. 이게 남해에 가면은 저 경상남도 남해에 가면 다랭이 논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논은 그 관계수로를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저수지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고 논에 물이 차게 돼 있지만은 지대가 높으면 이거 뭐 양수기로 퍼올릴 수도 없는 거고 물이 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는 천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로 농사 짓는 논이다 그래서 천수답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산의 남자 같은 경우도 밭에서 힘쓰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차례번자. 다 전부 밭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례번자도 이게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아까 훔칠절자에서도 잠깐 등장했는데 이 부분이요. 뭔가 분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경작지를 순서를 먹여서 그러니까 네 땅, 내 땅, 네 밭, 내 밭 이렇게 차례를 먹여서 분별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사사사. 그러니까 사사롭다 그럴 때 사사사예요. 자기 것, 개인 것, 개인 뭐 이런 의미예요. 사사로울 사자에 벼화의 사사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는 내 곡식, 내 농작물 이런 의미로. 그리고 공변될 공자 같은 경우는 사자의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8팔자가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본래 나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인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요. 이거를 8명의 사사로운 개인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게 돼요. 이렇게. 이게 어디서 유래했냐면 그 주나라 때 정전법이 있어요. 정전법. 경작지를 구등분해요. 우물정자 이 모습으로. 그래서 정전법인 거예요. 우물정자에다가 밭전자 해가지고 정전법. 그러니까 경작지를 구등분 해가지고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이 경작지는 각각 개인이 8집이 경작을 하고 가운데 있는 이 한 곳은 이 한 경작지는 이 8집이 공통으로 경작을 해가지고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거든요. 거기서 유래한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공변될 공자를 8명의 개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8명의 개인이 각각의 그 경작지 말고 같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라에 바치는 공적으로 바치는 농토다 그래가지고 공변될 공자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말이 좀 빠르죠? 네. 이번 강의 시간에 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1배속이나 1.2배속으로 듣지 마시고 0.8배속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 복습 한번 하면 됩니다. 이거. 그리고 또 뒤에 또 다시 언급이 될 거예요. 복습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서 나와요. 자, 세 번째 힘력자. 요게 그 농기구 중에 쟁기의 모습을 본떠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무튼 쟁기로 이렇게 논을 갈고 밭을 갈려면 힘이 들어가겠죠. 더할 가자 같은 경우도 힘력자에다가 입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힘을 더 내기 위해서 우리도 힘 더 내려면은 입으로 뭔가 소리를 어영차 막 이렇게 내잖아요. 그지? 추임새처럼. 그 다음에 못할 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적을 소자 아닙니까? 힘이 남보다 적은 거예요. 그게 못한 거죠. 열등한 거. 자, 네 번째 벼화자. 벼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빼어날 숫자 같은 경우는 벼화 밑에 이엔해자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그 아이벨잉자가 요 이엔해자 밑에 아들 자자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요 이엔해자가 뭔가 그 임신한, 잉태한 이 모습을 묘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빼어날 숫자도 잉태한 벼가는 이삭이 그러니까 열매가 맺힌 곡식에 나란히 맺힌 그 벼를 묘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농사 짓는 입장, 농부의 입장에서는 다른 그 벼들보다 일찍 나란히 맺힌 벼를 보면은 굉장히 이뻐 보이고 빼어나게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씨종자도 마찬가지로 벼가 들어가고요. 다섯 번째 쌀미자. 요게 쌀알이 달려있는 이삭을 묘사한 글자예요. 쌀미자. 그 찍을 정자에 쌀미자가 들어가는데 이 정자가 뭔가 정밀하다, 자세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도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도정? 도정이 뭐예요? 쌀을 찢는 거죠. 왜 쪄요? 막 수확한 이 쌀은 사람이 그냥 먹기에는 거칠죠. 그래서 그걸 깎아내요. 깎아내가지고 백미로 만들어서 우리가 먹죠. 근데 요즘은 그게 건강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깎아내는 정도를 덜 깎아낸다던가 아예 또 안 깎아낸다던가 그래갖고 현미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과정, 이 도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다듬는 거죠. 정육이라는 단어도 있죠. 정육. 정육도 이 정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기를 다듬는 거예요. 어떻게 다듬어요? 사람이 먹기 불편한 무슨 부분 같은 거 다 잘라내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육이라고 그럴 때도 요 다듬는다는 의미의 정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거칠 조자. 요거는 방금 이 정자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먹기에는 좀 거칠어요. 그런 의미로 쌀미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6번 보리맥자. 보리맥자는 원래는 이게 이 모습이 아니었고요. 우리 잘 아시는 올레자가 원래 이 보리의 의미의 글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오다라는 의미로 가차되다 보니까 보리맥자를 따로 만든 거예요. 밀가루면 보리맥자에다가 얼굴면자가 들어갔죠. 우리 얼굴면자 할 때도 이 글자가 잠깐 등장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얼굴면자가 면이라는 발음 요소고 보리맥자가 의미 요소가 되겠죠. 자, 7번에 기장서자. 역시나 벼화가 들어가 있고요. 곡식 중에 기장이 있죠. 쌀, 보리 이런 거 말고 기장이란 곡식도 있어요. 그 기장을 의미하는 기장서자인데 기장서자가 들어가는 글자로 썼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거물여자. 아이고, 거물여자. 우리 새벽에 아직 해가 뜨질 않았어요. 근데 아주 어두운 것도 아니야. 어스름풀에 이제 밝아오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여명이라 그러죠. 그때 이 거물여자 씁니다. 아직 날이 어두컴컴하긴 하는데 저쪽부터 밝아와요. 그래서 여명인 거죠. 기장서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민이란 단어도 있죠. 여민. 머리 검은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일반 모든 백성을 칭하는 말로 여민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두자. 이 말이라는 거는
홀스, 이 말이 아니고, 그거는 말맞자가 있죠. 이 말은 한 말, 두 말, 곡식 같은 걸 이렇게 재일 때 쓰는 그 단위인 말. 이게 원래 그 국이라는 그 곡식 같은 거, 액체 같은 거 풀 때 쓰는 도구, 국자처럼 생긴 도구를 묘사한 글자예요. 헤아릴 요자. 말도 에다가 이렇게 쌀미가 붙었잖아요. 아, 곡식을 헤아린다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말로 이렇게 구기로 이렇게 퍼가지고 곡식 한 말, 두 말 이렇게 헤아린다라는 의미구나. 이제 나중에 이제 의미가 확장돼서 곡식을 헤아리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사자 같은 경우도 이게 남다라는 의미의 글자고요. 이게 말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국자에 구기에 거기에 그 곡식이 남아 있어요. 그거 다 부어버리려면 이렇게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울사자. 자, 네 번째 음식과 그릇. 음식과 그릇. 첫 번째가 먹을 식자죠. 먹을 식자. 먹을 식자는 밥그릇인데 위에 있는 게 사람인이 아니고 뚜껑. 밥 뚜껑하고 밥그릇하고 같이 묘사한 글자예요. 뚜껑하고 그릇. 그래서 뭐 밥반자라든지 반찬찬자라든지 다 밥식이 먹을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약간 조금, 요렇게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 모습이에요. 그게 밑에 부분이 약간 좀 간단하게 돼 있죠. 이게 먹을식이 밥뚜껑하고 밥그릇을 같이 묘사한 거라 그러면요. 이 부분이 그냥 밥그릇만 묘사한 거거든요. 이 부분하고 이렇게 병구절하고 합친 글자가 곧즉자예요. 곧즉자. 그러니까 곧 뭔가 일어나는 거, 곧 뭔가 한다라는 의미의 곧즉자인데, 그러고 해석해 보면은 밥그릇, 뚜껑을 열고 밥을, 요게 병부절자가 사람이 꿇어 앉은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꿇어 앉아가지고 밥을 막 먹으려는 그 찰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곧즉. 자, 술유자, 술통유, 술통을 묘사한 글자예요. 12지에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에 닭 띠신 분들은 다 이 유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닭유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나중에 12지로 이게 가차돼서 쓰인 경우고요. 원래는 술통을 묘사한 술과 관련된 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부스로 들어가거나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는 닭으로 해석해가지고는 절대 의미가 안 나오고 술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술주자 같은 경우 당연히 술의 의미고요. 거의 의원의자 같은 경우도 어떤 통에다가 화살을 빼가지고 그 통에다가 담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이나 창은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 무기죠. 거기에 술을 의미하는 술유자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의원, 닥터가 됐느냐? 전쟁터에서 화살 맞고 창 맞고 해가지고 뭐 자상 입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두면은 2차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죽잖아요. 물론 맞아가지고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2차 감염으로 많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걸 소독을 해줘야 돼요. 요즘에 항생제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때는 이 소독할 수 있는 도구가 술인 거죠. 술로서 소독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의원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그릇명자. 그릇명자. 그릇의 모습을 묘사한 거고, 여기에 이렇게 한획이 더 붙으면 이건 피혈자죠. 혈액형 할 때 그 피혈자요. 그릇명자. 매질맹, 그 맹세한다 그럴 때 그 맹자고요. 살필감. 살필감. 그것도 이 그릇에 눈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가까이 그릇 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다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정자. 소정자. 생김새가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방금 저도 쓰면서 상당히 막 획순도 무시하고 그냥 쓰긴 썼습니다만은 이거를 이 모습을 다 쓰는 경우는 소정자 빼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 소정의 의미로 쓰이긴 쓰여요. 어떤 글자의 부분으로서. 그때는 이 모습이 다 들어가질 않고 요것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정에서 법칙칙자 같은 경우도 이게 조개패가 아니고요. 소정을 간단히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칼도. 그러니까는 이 법칙이라는 의미에 왜 소정이 들어갔냐 그러면은 이 솥이 그냥 국 끓여 먹고 뭐 밥해 먹고 하는 일반적인 솥이 아니고요.
천재, 신재, 나라에서 막 대규모로 뭐 왕이 지낸다거나 그런 뭐 천자가 지내는 그런 규모의 제사의 제기예요, 제기. 의식에 쓰이는 제기예요. 의식에 쓰이는 그런 그릇이에요. 솥이에요. 그러니까 주나라 때는 그 법령을, 나라의 법령을 이런 솥에다가 칼로 그 법령을 새긴다, 이런 의미로 법칙칙자가 솥정하고 칼도 하고 합쳐진 거예요. 이게 조개패 아니에요. 조개패로 해석하면 전혀 해석이 안 돼요. 자, 가출구자 같은 경우도 무슨 요 눈목에서 한획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을 의미하는 글자. 손으로 이 솥을 이렇게 받들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솥을 구비했다, 갖췄다, 이런 의미로 가출구자가 된 겁니다. 자, 5번째, 오지병격. 이 오지병이란 말이 좀 어렵죠. 예, 이것도 이 솥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솥정하고 같이 솥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묘사했어요. 그런데 이 솥은 특징이 이렇게 솥이 있잖아요. 그럼 발이 3개예요. 발이 3개인데 발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땅에서 이 본체가 많이 떨어져 있죠.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사이뜰 격자, 사이가 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거기에 언덕부에다가 이 손역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솥의 특성에서 그런 의미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드릴 헌자 같은 경우는 범호가 있죠. 범호 밑에 사이뜰 격자, 손역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개견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해석해 보면은 이 솥에 범의 무늬가 있는, 이 호랑이 무늬가 있는 이 솥에다가 이 게를 삶아가지고, 요즘은 그 게를 먹는 이 문화가 세계적으로 그냥 굉장히 그 미개한 문화 이렇게 이제 치부가 돼가지고, 이것도 무슨 게를 먹는 문화가 굉장히 막 터부시되고 그런데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유래는 있어요. 지금 이제 게가 옛날의 게하고는 달리, 옛날에는 사육하는 그 가축으로서 의미가 그 의미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게는 반려의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의 의미하고는 계집 여자가 들어가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도 봉건시대 그 남존여비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만들어진 문자가 그런 성격을 띈 거고, 지금의 세상에서 그러면 그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문화가 전혀 이질적이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개견자도 옛날 그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범의 문양이 들어간 이 제기에다가 게를 삶아가지고 그거를 제수로 바친 거예요. 드린 거, 봉헌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드릴 헌자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아리 부자. 그거를 장군부 그러기도 하는데 그 장군이 그 커맨더 그 장군이 아니고요. 그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그 화장실 퍼가지고 이렇게 나르는 그릇을 똥장군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분뇨를 갖다가 거기 담는 그릇이다, 그런 의미로 장군이란 말을 썼어요. 아무튼 항아리 부라고도 하는데 장군부라고 했을 때 그 장군은 그릇을 말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그러질 결자, 이것도 항아리 부가 들어가 있고 터질 결자가 들어가 있죠. 터질 쾌. 이게 항아리 한쪽이 깨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지러진 거. 그러면은 항아리 한쪽 손잡이가 깨졌든 한쪽이 깨졌든 그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라지다, 없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석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나온 거죠. 그게 결석인 거죠. 학교에 빠졌어요. 자리에 보니까 철수가 없네. 그 철수 앉을 자리에 사람이 없는 거, 그런 의미로 이지러질 결자 쓴 겁니다. 자, 항아리 항자도 역시나 항아리 부가 들어가고요. 7번에 숟가락 비자. 이게 일반적인 명칭은 뭐 비수비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 비수가 날이 짧은 칼이라 그랬죠. 그 의미 말고도 숟가락의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숟가락시 그러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람의 모습을 묘사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견줄비자라든지 북녘복자, 달아날 빼자,
여기서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인간의 부분, 사람을 나타내는 부분에 나왔었고, 아까 그 주검시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음식과 그릇에도 겹쳐서 등장을 합니다. 숟가락시, 이시자, 이게 발음 역할이겠죠. 그 다음에 의미 요소이겠죠. 그 다음에 숟가락시에다가 이게 나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나릴이 아니고 달감이거든요. 그게 모습이 좀 간단하게 변형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감 위에 숟가락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콤한 거를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 그래서 맛있다라는 의미의 지자거든요. 뭐 뜻지로서도 많이 쓰입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울창주창. 울창주창에서 그 부수 갖는 글자 중에 알아둬야 될 게 딱 이거예요. 답답한 울자. 우리 획수가 그 2급 배정한자인데 2급 2355자 중에 획수가 좀 가장 많고 가장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 글자인데 요거 파자 해보면 다 부수에 속하는 글자들로 파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의미를 그 부수에 속하는 한 5부분, 한 부분 나무목 2개, 그 다음에 장군부, 그 다음에 덮을명, 그 다음에 울창주창, 그 다음에 터럭,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5부분으로 나눠지고 그 의미들을 조합하면 왜 답답한 울이 나왔는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숲에다가 이 울창주는 강신예 때 지내는 술이에요. 울금향을 넣은 향기가 굉장히 강한 술인데 그 향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신이 그 향기를 맡고 내려와서 제수를 흠양하시라는 의미로 제주로 올리는 술이에요. 그 술을 장군 항아리, 술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숲에다가 덮었어요. 그리고 풀 같은 걸로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덮어놨어요. 나중에 제사 때 쓰려고. 그냥 일반적으로 꺼내놓으면은 밖에다 꺼내놓으면은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냥 마셔버릴까봐 이렇게 귀중한 술이니까 이렇게 감춰놨는데 나중에 찾으려고 그러니까는 어디 감춰놨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답답해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붓과 책, 붓이나 책과 관련된 붓수. 붓율자, 붓의 모습을 묘사한 거죠. 그래서 이 붓필자 같은 경우도 붓은 그 붓대롱을 대나무로 많이 만드니까 대죽에다가 붓율이 이렇게 딱 들어가거든요. 엄수갈숙이나 방자알사 전부 붓율이 붓수입니다. 그 다음에 대나무죽자. 대나무죽자가 왜 붓과 책이 범주에 들어갔느냐? 죽간이라는, 옛날에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죽간이라는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서 만든 거기에 종이의 역할을 대신했다 그랬죠. 거기에다 글을 썼어요. 그래서 보관할 때 그거를 말아서 보관을 했고요. 세일산자 같은 경우도 대나무 죽자에다가 그러니까는 대나무로 만든 산까지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일산자에 대나무 죽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붓필자 설명했었죠. 대나무로 만든 붓대롱을 의미하는 대나무 죽자 밑에다가 붓율자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 같은 경우도 이 대나무로 만든 죽간을 실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게 책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종이로 만든 책 이 모습이 아니고 죽간으로 만든 책은 이렇게 중국 그 종이 발명되기 이전의 배경인 시대 배경이 그 이전인 그 사극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죽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와 운송. 도로에서 뭔가를 나르는 운송과 관련된 부수. 첫 번째가 단일행. 사거리의 모습을 묘사한 글자예요. 거리가자, 찌를충자. 찌를충자 같은 경우도 사거리에서 뭔가 중량감 있는 뭐 수레 2개가 부딪힌 이거. 그래서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힌 걸 충돌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충자 씁니다. 찌를충자. 그 다음에 뭐 사기가 하늘을 찌른다 그럴 때 사기 충천 그럴 때도 요 찌를충자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거를척자는 방금 단일행에서 왼쪽 부분 있죠. 거를척.
그래서 뒤후자 같은 경우는 이게 걸을 척자인데 정확한 명칭은 조금 걸을 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막 잰 걸음이 아니고 조금 걷는 거예요. 그래서 뒤후자는 이게 작을 요자 아닙니까? 어린 작은 아이가 뒤에 쳐져서 오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뒤후자인 거예요. 네, 어들득자 같은 경우도 길을 걷다가 지금 나릴처럼 보입니다만은 원래 정확한 모습은 조개패거든요. 조개패 밑에다가 손을 의미하는 마디촌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돈을 획득한 이 모습이에요. 손으로 돈을 줍는 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들득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길게 걸을 인자 같은 경우, 이거는 조금 전에 배웠던 조금 걸을 척자의 변형이에요. 쉬엄쉬엄 갈 착의 변형이 아니고요. 걸을 척자의 변형입니다. 길게 걸을 인. 길게 걷는다는 것도 젠 걸음으로 빨리 걷는 게 아니에요. 느릿느릿 걷는 거예요. 그래서 끌연자 같은 경우도 뭔가 연기됐다, 연체됐다 그럴 때 그 연자 쓰거든요. 그 다음에 쉬엄쉬엄 갈 착자. 우리가 책받침이라고 많이 하는 정확한 명칭은 쉬엄쉬엄 갈 착. 그래서 착받침이 맞는데 착받침이 책받침이 된 거예요. 예, 이 모습인데 요렇게 간단하게 많이 쓰죠. 쉬엄쉬엄 갈 착자. 달아나 일, 쭈출축, 붙잡을 채 전부 쉬엄쉬엄 갈 착이 부수로 들어가 있는 글자고요. 달아나 일 같은 경우는 거기 토끼 토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토끼가 뛰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아나 일. 그다음에 쭈출축자도 거기 돼지 시자 들어가 있잖아요. 돼지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돼지 쫓아가는 거예요. 붙잡을 채차 같은 경우도 이 모습이요. 짐승, 손으로 짐승 꼬리 잡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붙잡는다라는 의미의 채자예요. 근데 꼭 짐승 잡는 것 뿐만 아니고 사람 잡는데도 이 채자를 쓰죠, 이제. 뭐, 체포라 그럴 때. 이 채자 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레거, 수레차. 수레거라 그러기도 하고, 수레차라 그러기도 하고, 수레 모습 본떠가지고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군사군자 같은 경우도, 이 수레, 군량미나 무기를 운반하는 이 수레를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레잖아요. 그래서 꽤 많은 군인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호송하는 그 모습을 묘사한 거거든요. 자, 배주자. 배주자. 이거 배의 모습을 본떴어요. 그래서 요 긴 한획이요. 배의 노를 묘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선자나 배함자. 배함자는 같은 배지만은 배선자의 그 배보다는 좀 큰 배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함선 뭐 이럴 때 구축함 그럴 때 큰 배에 들어가는 그 함자예요. 그래서 그냥 배함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큰 배함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거기까지요.